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장기, 바둑은 이미 함락됐죠. 심지어 작곡 같은 창작 영역까지 AI가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화폐를 믿어야 할까요? 중앙은행이 무한정 찍어내는 돈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불안감 속에서 탄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탈중앙화.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만 들어도 어렵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올 금융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냐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손에 잡히는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하잖아요. 그것과 비트코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입력하시죠?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돈을 직접 건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카드 정보, 즉 금고 열쇠를 넘겨주는 겁니다. 판매자는 그 정보를 받아서 카드사로 갑니다. 이 사람 카드로 10원 빼가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럼 카드사가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빼서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카드사라는 중재자가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겁니다. 현금 건네듯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3자가 개입해서 네가 대신 줘라고 시키는 구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금고 열쇠를 남에게 맡긴다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건 결국 내 개인정보를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거거든요.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V 번호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가 선량한 사람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악의를 품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카드 정보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매년 GDP의 1%가 신용카드 사기로 증발합니다. 1%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경제 규모가 약 25조 달러니까 연간 2,500억 달러가 범죄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넘어요. 더 큰 문제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입니다. 모든 거래 정보가 카드사와 은행의 중앙 서버에만 저장되거든요. 해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케이, 저 서버 하나만 뚫으면 수백만 명의 정보를 한 번에 털 수 있구나 생각하겠죠. 실제로 2013년 미국 타겟 백화점 해킹 사건 때 4천만 명의 카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의 서버가 뚫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한꺼번에 새나간 거예요. 금융회사들은 이런 공격을 막으려고 천문학적인 보안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방패가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창이 나타나는 게 해킹의 역사거든요.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어떤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필명은 나카모토 사토시. 실제 이름인지 가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이대로 괜찮은가? 은행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낀 불안을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그 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날렸습니다. 정부는 뭘 했나요? 은행을 살리겠답시고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퍼부었죠. 서민들 돈으로 금융회사 살린 겁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금융회사도 필요 없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돈을 구상한 겁니다. 은행 거치지 말고 내가 직접 당신한테 돈 보내는 안 돼요. 이 단순한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A가 B에게 송금할 때 왜 꼭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쳐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바로 블록체인이었죠. 이 기술이 어떻게 중개자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거래 장부를 모든 사람이 함께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방식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은행 앱 켜서 친구 계좌번호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죠. 그럼 어디에 기록이 남나요? 은행 서버에만 딱 하나 남습니다. 2025년 2월 15일 A가 B에게 100만 원 송금. 이 기록이 오직 은행 컴퓨터에만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봅니다. 오직 은행만 알죠.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이 거래 확실히 일어났어요. 제 장부에 기록돼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방식은 은행이라는 단 하나의 주체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모든 권한, 모든 기록, 모든 증거가 은행 서버 안에 갇혀 있어요. 은행 직원이 실수로 기록을 지우면요?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요? 아니면 은행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여러분의 100만 원은 증발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바로 이 중앙 집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은행 서버가 해킹당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A가 B에게 보낸 100만 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B는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겠죠. 실제로 돈은 A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말입니다. 은행은 기록이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경우죠. 그럴 리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2008년에 158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어요. 멀쩡해 보이던 금융회사들이 갑자기 파산하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은행 서버는 보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방화벽 수십 겹으로 쌓고 보안팀 24시간 가동하고 최신 보안 시스템 도입하죠. 하지만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겁니다. 수억 명의 거래 기록이 단 하나의 중앙 서버에 몰려 있어요. 해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서버 하나만 뚫으면 대박이네. 보안 전문가들은 이걸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릿. 한 곳만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구조거든요. 아무리 철통 같은 보안이라도 공격 타겟이 명확하면 언젠가는 뚫립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자는 겁니다. 분산 저장이죠. 이게 블록체인의 출발점입니다. 거래 내역을 한 곳이 아니라 수천 수만 곳에 동시에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커가 기록을 지우려면 그 모든 곳을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해하기 쉽게 책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해리포터 읽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해리포터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겠어 라고 외친다고 칩시다.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 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서관 가서 해리포터 100권을 태운다고 해서 책 내용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서점에서 1만 권을 훔쳐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지워지나요? 여전히 수억 권이 남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 보낸 기록을 어디에 저장하냐면요. 거래 당사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컴퓨터에 동시에 복사본을 만듭니다. 한국에 있는 김씨 컴퓨터에도 기록되고 미국에 있는 존의 컴퓨터에도 기록되고 독일에 있는 한스의 컴퓨터에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커가 이 기록을 조작하려면요.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서 똑같이 고쳐야 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바로 이 분산 저장 방식이 블록체인을 해킹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거래 내역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블록체인에서는 장부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공책 한 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공책의 거래 내역을 빼곡히 적어나갑니다. A가 B에게 1비트코인, C가 D에게 0.5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공책이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새 공책을 꺼내야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블록 용량이 가득 차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계속 기록을 이어갑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 하나가 약 1엠임 용량입니다. 거래 내역이 쌓이다가 1MB가 되면 그 블록을 닫고 새 블록을 생성하는 거예요. 대략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들이 그냥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쭉 연결되거든요. 첫 번째 블록, 다음에 두 번째 블록, 그 다음 세 번째 블록 이렇게 사슬처럼 엮입니다. 바로 이 연결 구조를 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됐다고 해서 이름이 블록체인이 된 거예요. 엄청 직관적이죠? 그럼 왜 이렇게 연결해 놓냐고요? 보안 때문입니다. 각 블록은 앞 블록의 정보를 품고 있거든요. 마치 DNA처럼 이전 세대의 정보를 물려받는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 있는 블록 하나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면요.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이 다 틀어집니다. 체인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명한 화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치 있어 라고 믿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세요. 그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특수 용지에 잉크 묻혀서 찍어낸 거예요. 재료비 따지면 1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종이 조각을 10,000원짜리로 받아들일까요? 식당 가면 밥 사 먹을 수 있고 편의점 가면 물건 살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건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게 10,000원이야 라고 선언했고 우리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죠. 이 종이에 가치를 부여하기로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발행한 돈을 점점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했냐면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몇 조 달러를 찍어냈고 한국은행도 일본은행도 유럽중앙은행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학 기본 원리거든요. 희소한 게 비싼 거고 흔한 건 싼 거죠. 더 심각한 건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가 터지면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00만 볼리바르가 빵 조각값도 안 됐어요.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휴지부보다 못했죠. 바로 이 불안감이 비트코인의 신뢰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100조 원 더 찍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요. 실제로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립니다. 중앙은행의 권한이거든요. 제약이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아무리 채굴자가 많아져도 아무리 수요가 폭발해도 절대 2100만 개 이상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고리즘에 박혀있는 규칙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금반지를 생각해보세요. 금이 왜 비쌉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갑자기 금을 2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다 합쳐봤자 1년에 캔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생기고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원리를 디지털 세계에 적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약 1950만 개 정도가 채굴됐어요. 남은 건 150만 개 정도죠. 시간이 갈수록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10분에 50개씩 나왔는데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은 10분에 3.125개만 나옵니다. 2140년쯤 되면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그 이후로는 단 한 개도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수요가 계속 있는데 공급이 고정돼 있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물건 개수는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용도가 아니라 금처럼 보관하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루에 10%, 20%씩 움직이는 게 일상이거든요. 어제 1억 원어치 샀는데 오늘 아침에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8천만 원에 샀는데 내일 1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 왜 이렇게 들썩일까요?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열리잖아요. 그 시간 외에는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새벽 3시에도 거래됩니다. 전 세계 누군가는 항상 깨어있고 사고 팔고 있거든요. 한국이 밤일 때 미국은 낮이고 미국이 밤일 때 유럽이 깨어나죠.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리스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는 다릅니다.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은 일반 회사예요. 해킹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85만 비트코인이 증발했어요. 당시 가치로 5억 달러가 날아간 겁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거래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문 닫으면 끝이에요. 게다가 각국 정부가 언제 규제를 들이밀지 모릅니다. 중국은 이미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죠. 한국도 미국도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글로벌 화폐가 될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는 새로운 화폐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당연히 기득권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는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기존 금융권은 온갖 방법으로 견제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10년 후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용화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잊혀진 실패한 실험으로 남을 수도 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